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도구쯤으로 여기는 시댁과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결혼 잘한다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든 까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제 시댁이 사실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 말 다 한 거죠.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재원이었어요.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희 시부모의 모습은 평판이 좋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이들이 사람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했을 때부터 시모의 입버릇은 그거였어요. 아유, 걱정 마. 힘든 일은 서로 도와야지.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 나만 믿어. 상황이 곤란하거나 절망적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모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따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었고 그 다음은 사교 모임, 그리고 가끔 운동을 하는 모임까지. 시모는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푸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시모는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시모는 버릇처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서로 돕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힘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시모가 친구나 모임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했어요. 결혼을 막 앞둔 며느리가 보기에 그런 시모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너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 좋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도 잘 돕고 말이지.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도 너의 복이라면 복인 거야. 그래서 저도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결혼 후 시모의 행동은 제가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저를 노동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지? 이번에 고모네 잔치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시댁 행사다 보니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거들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 번 가족 행사에 불려간 뒤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행사에도 저를 불러내더군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일하겠다며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냐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는 하하호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잘했다던가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었어요. 어떤 때는 식사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점점 시모의 부름에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남편이 제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 거짓말까지 하며 빼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핑계를 대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예, 너 이번 주말에 일 없다고 했지? 시간 좀 빼놔라. 아는 사람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도배할 사람이 없다잖니. 너랑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오자고.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게 아닌 너무도 전문적인 일에 저를 부르기에 저도 조심스레 한마디 했죠. 어머님, 도배는 저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저희가 갔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도배가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붙이면 되는 일이지.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 알았지? 그런데 그 도배한다는 집은 어느 분이에요? 아, 우리 사돈댁이야.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지 뭐니. 그래서 내가 가서 도배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지. 그거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모의 사돈댁에 저희 집과 시동생은 해당되지 않을 테고 신우의 시댁에서 부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았죠. 분명히 거기서는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또 시모가 오지랖 부려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신우의 집이었다면 뭐 우리 시댁 식구니까 나서줄 수도 있겠죠. 망쳐도 신우한테 잘 말하면 신우가 이해라도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시댁이라니 저한테 이보다 더 먼 관계는 있을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생판남이잖아요. 거절의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시모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제는 아가씨 시댁에 도배 장판하는 것까지 도와주러 오래. 이게 맞아? 아니, 사돈이면 뭐든 조심해야 할 건데 그런 전문적인 일에 우리 같은 문외한을 쓰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내가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인 사람인데 그런 몸쓰는 일에 데려가서 일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기 싫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이야기해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주말마다 제대로 못 쉰 지 오래됐다고. 마음을 좀 곱게 써. 우리 엄마가 나쁜 일 같이 하지? 좋은 일이잖아. 누나도 도와주고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뭐든 정성이 중요한 법이야. 가서 거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마음을 곱게 쓰고 나쁘게 쓰고 할 문제가 아니지. 도대체 몇 번째야?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해? 다들 어머님 칭찬만 하고 우리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 취급이잖아. 그리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점점 친한 분들 일 도와주는 것뿐이잖아. 보람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짜증을 확 내더군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뭔데? 남 일 도와주다가 내일 못하게 생겼는데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그리고 세상의 며느리들은 전부 시모가 받아온 일에 다 차출되어 나가야 하니? 며느리가 노동력으로 인정되던 건 옛날 일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 집안일을 못해? 애를 못 낳았어?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더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나한테 또 일 시키고 싶어? 아, 말이 통하지를 않네. 그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 교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하기 더 쉽겠지. 남편 놈 말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짓거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러 가서 결국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은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근육통이 왔고 몸살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전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기술이 없으니 얼마나 허술하게 붙였겠어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면서도 저는 걱정부터 됐는데 정작 시모는 태연자약하게 사돈어른과 대화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왜 힘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한다고 떡 하나 더 줄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제가 느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응. 당신 요새 얼굴 못 본지 좀 됐잖아. 엄마가 오면 맛있는 밥 사준대. 밥이나 함께 얻어먹고 오자. 남편은 오랜만에 외식에 기분이 좋았는지 흔쾌히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토요일이 돼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집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공 기술자셔서 혼자서 집을 자주 고치기도 하시거든요. 그날도 딱 그랬어요. 뻥 뚫린 전원주택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쉬는 날이니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뭐해? 가서 좀 도와드려. 어른이 혼자서 무거운 거 드는데 안 도와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느릿느릿 친정아버지에게 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아빠, 박서방이 도와준대. 일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자. 제 목소리에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한마디 덧붙였죠. 박서방 힘세. 일 팍팍 시켜. 그렇게 남편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울타리는 목재를 세우기로 했고 틀은 철이었죠. 그 무겁고 단단한 걸 옮기는 일은 남편이 도맡았고요. 도배일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건 아버지가, 힘쓰는 건 남편이 아니 결과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다만 힘쓰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국수 한 입 하고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돼지갈비를 얻어먹고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이거 일부러 그랬지? 식사하자고 불러서 일 시키려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생각? 좋은 일 할 때 같이 하자며. 어머님은 시댁일 아니라도 열심히 참견해서 좋은 일 하잖아. 나 데리고. 그러면 당신도 우리 집에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이번이 처음이면서?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건 좋은 일 하자고 부르는 거고, 엄마가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고 당신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당신도 느껴보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이 내 감정인 거. 어머님한테 불려갈 때마다 그런 감정 느끼는데 당신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불려올 거 아니면 당장 어머님한테 나 불러내서 노동력으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해.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리가요. 화를 안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화도 다 냈고 상황은 자기보다 제 쪽이 더 나빴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입도 뻥긋 못하는 남편 얼굴을 보며 웃으며 말해줬어요.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거기 일하러 보내도 돼. 대신 알지? 우리 친정집이 주택이야. 할 일이 주말마다 쌓이는 곳이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지붕 뚫고 거실에 통나무 난로 하나 드리려고 하던데 그거 할 때 당신 부르면 잘할 것 같네. 안 그래? 제 말에 남편놈이 잠시 상상하는 듯 하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대신 너도 앞으로 이런 일 자제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봉변이야? 내 말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몇 달을 불려갔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 맞지? 제 말에 남편이 또 한숨을 쉬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서 잘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 꺼내자마자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안 할 거냐는 식으로 째려보니 남편이 급히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그런 고민은 며칠 뒤에 쏙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시모에게 한바탕 퍼부은 거예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뭐 해주겠다고 나서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쓴소리 들었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돈도 2배로 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쓴소리를 들어? 엄마가 도배 도와줬잖아. 그때 하고 나서 그 방만 도배가 다 울고 풀자국도 보이고 몰딩에 흠집까지 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괜히 사돈댁에 맡겨서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 아니,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잘 된다며. 그거 그냥 가서 붙이면 그만이라며? 돈 아끼려다가 이게 뭐야? 시모가 저를 돌아보면서 묻더군요. 너 하라는 대로 안 했니? 왜 저런 소리가 나와?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자도 아닌데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다고요. 전문 인력도 아니니 문제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요. 게다가 도배장판은 이삿짐 들어와 버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일 번거롭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거죠.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미리 말해. 엄마, 그만해요. 와이프 사무직이야.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 생각도 좀 해요. 추궁할 게 아니라. 일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인데. 뭐? 며느라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서 열받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 망쳐놨어? 어머님, 일부러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인심을 쓰시고 싶으시면 제대로 인심을 쓰셔야죠. 저 같은 초짜 데리고 다니면서 인심 쓰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말고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부글부글 하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뭐라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신우가 거기에 확인 사살까지 했거든요. 엄마,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내가 욕먹는 건 어떻게든 참아도 돈 2배로 드는 건 못 참거든? 엄마가 이번에 도배며 장판 다 망하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새 업자 불러서 새로 해야 했어. 짐도 다 옮겨야 했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그렇게 딸과 아들에게 한 소리 듣고서야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불러내지 않았어요. 속 편했죠.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편히 쉬는 주말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시부가 말썽을 피웠어요. 시모는 저를 노동력으로 봤지만 시부는 저를 통장으로 봤거든요. 시부도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선심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걸로 생색을 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부도 시모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고 자기는 존경받고 싶은 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지고는 했는데 그게 모두 시부의 선심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무턱대고 도와주겠다고 말부터 꺼내놓고 나중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매번 저한테 부탁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강 건너 불구경 중이었죠. 돈을 빌려간 건 남편이라고 속 편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 정도 모자라냐?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또 시부의 고질병이 도졌다 싶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준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한테 빌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갑자기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돈 있지? 동생 결혼한다는데 형이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 좀 마련해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시부가 빌려간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저희 돈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면 갚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시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 제가 더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요새 누가 원하는 대로 집 사서 들어가요. 버는 만큼 형편만큼 해서 가는 거죠. 저희 결혼할 때는 월세부터 시작한 거 잊으셨어요? 결혼할 때 이야기 꺼내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시동생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열받았고 그 지원조차도 우리 돈에서 빼내가겠다는 것도 열받았죠. 아니, 그럼 애가 곤란하다는데 너희는 형님이 돼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그러셨죠? 돈 맡겨놨냐고요. 저희 입장도 그래요. 저희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돈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내가 언제 돈 내놓으라고 했어? 동생 도와주라고 했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이 사람한테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여태 아버님이 빌려가신 돈도 못 받아서 저희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저희한테 또 돈 마련해서 도련님 도와주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을 꺼낼 타이밍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나섰어요. 아버지, 돈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가족들 보는 데서 이러면 당신만 곤란해져.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여태껏 당신이 낸 돈도 어마어마해. 거기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도 또 추가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저를 달래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부모들이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지만 저도 같이 째려봐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 마련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여태껏 아버님한테 다 뜯긴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돈 마련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생네 집을 마련해주려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당신 얼마 전에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거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걸로 쓰면 되지.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 그 이야기에 가라앉았던 화가 순식간에 폭발하고 저도 모르게 쌍욕을 입에 담고 있더군요. 미쳤어? 정신 나갔니? 돌았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네 동생 집 사는데 보태라고?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럼 그 돈 뒀다 뭐 할 건데? 이참에 동생 좀 도와주면 뭐가 덧나? 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오네. 뒀다 뭐 하냐고? 근데 그거 내 돈이잖아. 내 허락은 막고 약속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줄 거잖아. 아버지가 해달라는데 그럼 무시할 거야? 그래, 무시할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네 돈이야?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이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들, 그 돈도 다 받아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장인어른 죽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는 화가 안 나? 네 돈으로 선심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화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건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양보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생각에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너랑 같이 살면 순식간에 빈털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 이혼 요구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런 일로. 명백히 회피하는 반응이었어요.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가서 말하고 오라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제가 그 돈 안 준다고 선언했으니 시부에게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만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분명 돈을 못 준다는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부가 저만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시부가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왜 다들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막내 집 계약했는데 돈은 어떻게 됐냐? 잔금 치르는 날짜 알려줄 테니 그 전에 돈 붙이거라. 아버님, 그이가 돈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대로 돈 안 줄 참이냐? 그럼 막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남은 건 남편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 남편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아버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 안 하면 이혼하자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했네요. 저희 이혼하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받아간 돈 다 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답시고 펑펑 뿌린 돈들 전부 다 제 돈이거든요. 악에 바친 것처럼 말하는 제 말에 시부가 제대로 된 답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아버님이 가져가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 돈 모자라다고 저한테 빌려갔어요. 차용증까지 확실하게 작성해놓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이 아니라 네 돈이었다고? 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간 돈이요. 시부가 믿지 못하겠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시부와 함께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어요.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해주겠다 해놓고 입 싹 닦는 게 어딨어?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한 건 마찬가지예요. 형이 돈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퇴짜를 놔요? 형이 벌어서 형이 쓴다는데 형수가 왜 난리냐고요? 돈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입방정 떨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도련님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 유산으로 집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도련님은 기분이 좋아요? 도련님이 말하는 그 있다는 돈,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은 유산을 제가 왜 도련님한테 써야 하죠? 제 말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 돈 뒀다 뭐에 쓰냐는 남편보다는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여보, 진정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나랑 이야기하자니까. 일단 진정하고. 뭘 진정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아버님이 왜 돈 안 주냐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 붙이라는 말하려고 날 여기에 부른 거라고. 이 호구호구 상호구야. 나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 쉽게 내뱉지 마.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다니까. 그럼 나한테 사과하고 아버님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내 말 다 무시하면서 나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는 심보는 무슨 심보야? 남편이 왜 이혼을 안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갔어요. 이혼을 하려면 저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제가 벌 돈이 아까웠던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그 유산 다 쓰고 없거든. 당신이 그 말 했을 때 너무 화나서 명품 가방 비싼 거 해외 직구로 구매해놨어. 오는데 3주 걸린다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속이고 있었는데 나 퇴사까지 했어. 내일부터 일 안 가. 돈 버는 거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나 먹여 살리면 되겠네. 제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설마 진짜로 퇴사했어? 당신 거기서 받는 연봉이 얼만데 거기를 그만둬. 그리고 명품 가방?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쓰면 어떡해. 내가 그 돈 안 쓰면 너희 집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안 쓰고 배겨?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게 너야. 내 탓하기 전에 네 행실부터 돌아봐. 내가 이런 미친 짓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유산 너희 집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탄식을 하더군요. 거짓말이지? 퇴사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내일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네. 태연스럽게 말하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편이 일단 집에 돌아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부와 시동생이 돈 어떡할 거냐고 소리치자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너 돈 필요하면 대출을 받든지 처갓집 가서 부탁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형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제가 땡전 한 푼 없이 퇴사까지 해서 돈도 못 벌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은 여태껏 어떻게든 돈 마련해 주려던 자기 동생에게 매우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이 남자도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고 그저 마누라 버는 돈으로 생색내면서 인심 쓰고 싶은 인간이란 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모두 똑같은 건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몰래 직장에 연락해서 이번 달 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리프레시 연차 2주를 내일부터 당장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차라도 쓴 거 아닌가 의심하던 남편이 의심을 거둔 날은 연차 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제가 그날 이력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에는 증명사진을 찍고 왔고요. 부지런히 각종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정말 제가 그만뒀다고 확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당신 진짜 일 그만뒀어?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도 다 썼어? 퇴직금 아직 나오려면 멀었지만 그거 나오면 차부터 살 거야. 여태껏 차 없이 다녔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차라도 있어야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나오면 바로 살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군요.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당신처럼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은 협의 이혼할 거지? 협의 이혼 조건만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어차피 우리 둘 다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전세금은 반반 내서 들어왔으니까 각자 낸 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 3천만 원. 그만큼 당신 몫에서 뺏어줄 거야. 계산 깔끔하지? 제 말에 남편놈이 한숨을 계속 내쉬더라고요. 그거 살면서 시아버지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굳이 그걸 갚을 필요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 죽겠구만. 솔직히 내가 쓴 돈도 아니잖아. 나는 그저 중간에서 빌려만 줬을 뿐이고. 나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소송하던가. 난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정해. 이혼 소송하면 나는 당신이랑 시댁이 나한테 어떤 짓 저질렀는지 싹 다 이야기할 거야. 증거도 수북히 쌓여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 지저분하게 굴다가 다 놓칠 건지 줄 거 주고 깔끔하게 헤어질 건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빌린 돈 안 주려고 잔머리 굴리는 놈을 보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군요. 제 말을 듣고 나서 그럴듯하다 싶었는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열받는 건 남편과 이혼하는 도중에 알게 된 남편의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놨으면서 저한테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던 남편놈을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하고 남이 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볼일 다 보신 거 아닌가? 삐딱하게 말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형이 집 먼저 다 빼갔는데 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 쓰는 통장인가 싶었는데 통장 정리해보니 그 안에 3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던데요. 작년에 이미 그 돈 모아놨던데 그쪽 형한테 전해주라고요. 전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거든요. 이만큼 뒷돈 차놓고 동생한테 주기 싫어서 장인어른 유산 탐내는 인간이라니 정이 다 떨어지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부들부들 떨며 되묻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죠. 형 통장에 돈이 그만큼 들어있었어요? 형 진짜 너무하네. 돈이 그만큼 있으면서 없다고 그 난리를 쳐? 우와, 알겠어요. 통장 들고 저희 본가로 오세요. 그렇게 제가 통장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죠. 갔더니 이미 시부, 남편, 시동생 셋이 모여 앉아 있더군요. 제가 통장을 꺼내 시동생에게 넘기자 전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야, 그걸 네가 왜 가져가? 그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형 돈이 이렇게나 있으면서 없다고 나한테 우는 소리 했더라? 이게 말이나 돼? 형수 돈으로 나한테 선심 쓰는 건 괜찮고 형 돈으로 나한테 잘해줄 생각은 없었어? 우와, 진짜 뻔뻔하다. 네가 뻔뻔하다고 할 자격은 있어? 네 힘으로 신혼집 마련 못해서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네가 날 욕해? 그리고 내가 마누라 돈 쓰는데 왜 네가 난리야? 마누라한테 빌린 돈 벌써 다 갚았어. 전 남편 말에 시동생이 참지 못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는 드자비질을 하더군요. 그걸 바라보던 시부가 말리면서 시동생 편을 들자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동생 편들 생각 말고 저한테 빌린 돈이나 갚으세요. 제가 넣은 전세금 그 돈으로 다 뜯겼거든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버지는 뭘 좀 알고 행동하시라고요. 여태까지 돈 펑펑 쓰면서 살았던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나 날 수 있었겠냐고요. 시부가 썼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전 남편을 보니 참으로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번에 제가 시부가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말할 땐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어련히 때 되면 주겠지라며 빈정거리기만 하던 전 남편은 자기 돈 뜯기게 생겼으니 아주 빚쟁이처럼 깐깐하게 굴더군요. 그렇게 형제 둘이서 인정사정 없이 싸우더군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둘 다 뻔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그 집구석 내력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뚫린 입이라고 얼마나 말은 잘하던지.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돈 맡겨놨냐며 소리 지르고 시동생은 전 남편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남자놈이 어딨냐고 화내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 두 사람 싸우는 장면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랑 연관도 없는 인간들인데다가 저는 이미 법적인 관계며 돈 관계며 싹 다 청산했으니까요. 받을 돈도 줘야 할 돈도 없는 깨끗한 사이였거든요.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저는 편하게 싱글맘 생활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후 새로운 집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며 지내던 제게 전 시부모의 이야기가 들려온 건 아주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시모의 봉사활동 모임에서 자진 탈퇴한 분과 저희 할머니의 상담차 갔던
사회복지센터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친정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만나니 반갑더군요.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두 사람의 씁쓸한 현재의 모습을 말이죠.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선 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혼 잘했어요.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별 신경을 안 써서 소문 같은 것도 못 들었거든요. 정말요? 그 집 한동안 정말 조용했거든요. 알다시피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쓸데없이 오지랖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들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더니 아들 이혼하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연락은 안 받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글쎄. 저와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얼마간은 조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조용히 살려니 얼마나 좀이 쑤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돈 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모양인데 주변에서 연락이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모와 시부가 오지랖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서요. 그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연락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시부모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전화를 받으면 도와달라고 난리고 그걸 거절하면 왜 자기 부탁은 거절하냐며 난리고 여하간 한동안 시끌했어요. 근데 그 집 사정도 들어보니 딱 하던데요. 여태 도와준 것도 다 돈 빌려서 도와준 거였다고 하던데 요새 세상에 그렇게 남 돕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 없나 하고 알아봤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봉사에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고 여태껏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며느리한테서 빌린 돈 때문이었다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그리고 사돈 유산까지 달라고 떼를 썼다던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듣는데 참 웃겼어요. 여태껏 며느리 돈과 노동력으로 인심 펑펑 쓰며 다른 사람 관심을 얻던 분들인데 이제는 제가 없으니 돈 나올 구석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거절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을 도우려면 자기한테 여력이 있어야 하고 여력이 없으니 못하는 것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야 어디서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 남편과 시부 사이도 틀어져서 돈은 구경도 못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 평소라면 도와줬을 사람들을 못 도와주게 됐고 그걸 또 동정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까서 보니 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그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빠져나왔죠. 그랬더니 그 집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그 집에 찾아와서 그때 해줬던 게 모자라니 더 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요구하고 나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그 때문에 크게 놀라서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왕래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나누면서 그 모든 관심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 걸 보면 욕심이 끝도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뭐 그러다가 지금처럼 험한 꼴 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몇 번이나 그때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제가 더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영문도 모른 채 시부와 시모에게 노동력과 돈을 착취당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지옥에서 잘 빠져나온 저는 여전히 다니던 대기업에서 일하며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이 일 그만둔 거
거짓말이었냐며 성질을 냈지만 지금에 와서 그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며 성질 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그놈도 알고 있으니 성질만 내고 말더라고요. 싸움에 진 개가 성질만 내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더군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러운 면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결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너무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더라도 평범하기만 하다면야 속 썩이고 살 일 없을 테니까요. 이상 저의 속 터지는 대화 한 장의 연속이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그걸로 좋아요.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도 쌤통인 일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